유동호 양혜정과 복지육가를 만드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추워가지고. 왜요? 추워요? 오늘 네네.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불이 따뜻한 데 있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드시고 그러세요? 제 아니 이름을. 그래요? 저는 추운 데 있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차 타고 오셨잖아요. 어디서 방송을 거짓 방송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추워요. 마음이 추운 곳에 왔다고요. 아, 그래. 직장에서 오셨구나. 네. 네. 네네. 요즘 계속 네. 그 추운 곳에 있지는 않으시니까 네.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난주에 제주도에 와우. 갔다가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왔고요. 네. 지금까지 별일 없이 쭉 쉬고 있었어요. 제주도를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요? 많이는 아니고 올해 3번 갔는데 한 번 아니 같이 갔잖아요. 한 번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3번이나 든다니까. 한 번은 한라산만 갔다 오더라고. 네.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개 방송 녹음하러. 이번에도 뭐 개인적인 여행은 아니었고요. 그 사회복지노조 집행부 수련회 때문에 가서 하지만 뭐 그 회의는 짧게 하고 쉼은 길게 그렇죠. 네 다녀왔습니다. 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네. 추워지니까. 그래서 그때 다녀왔던 안녕 프로젝트 게스트하우스 거기에서 또 묵고 왔어요. 또? 네. 거기 좋아. 네, 아담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좀 지금이 비수기라서 추워지니까 찾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좀 더 편하게 있다 왔어요. 카페도 좀 편하게 이용하고. 거기 아침밥. 네, 여전히 예쁘고 맛있습니다. 웬일이니. 기억나네요. 네. 네네. 거기서 제가 코를 골았다고 네. 같이 묵었던 다른 네. 분들이 일면식도 없는 분이 코를 심하게 고르시더라고. 미리 말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 원래 코를 고른 거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하셨어요? 내가 고른 사람 모르니까 어머,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늘 이분과 함께 좀 네. 약간 사회적이고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문제를 말해줄 수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 의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주거 문제인데요. 도시에서 특히나 이 3가지 문제 더 맞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안타깝게 또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셨고 해서 이 부분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깊이 좀 들여다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네. 직업적 없는 세상에 잠깐 좀 계셨다가 네. 지금 이제 종로 주거복지센터 네 맞죠? 네네. 예, 윤지민 팀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예전에 그 촛불 공개 방송할 때 잠깐 네. 출연하셨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 단독으로 또 모시기는 이제 처음이에요. 근데 네. 좀 최근에도 추워지고 이러는데도 더 이제 주거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네. 최근에도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주거지에서 강제적으로 네. 쫓겨나시게 되시면서 또 네. 이제 죽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주거 네. 문제가 또 그랬죠.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그 주거복지센터는요. 지금 서울시가 좀 이렇게 25개 자치구가 다 생겨서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좀 많이 앞서 나가 있는데 다른 뭐 인천이나 뭐 원주나 뭐 다른 지역에 또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 주거복지센터는 이게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을 상담하고 각종 뭐 월세 체납이라든지 보증금 필요하신 분 보증금 지원한다든지 뭐 집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또 이주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뭐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그런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단체라고 할 때는 네네. 뭐 어쨌든 공공 영역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주거기본법상에 네네. 있는 설치된 네, 네. 주거복지센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잘 네. 알지를 못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올해 처음으로 네. 이제 25개 자치구에 다 생겼고 아, 서울시가 한 거는 2010년부터 했고요. 아, 주거복지센터 역사로 보면 한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법상으로는 주거기본법이 마련이 되면서 그게 2012년인가 이때 주거기본법이 마련이 되면서 정식으로 법제화됐고, 예, 네. 주민들이 네네. 센터를 다 잘 알고 계시나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되시나요? 잘 모르시죠. 대부분의 네. 주민들은 네.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네, 네. 나머지 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가셔서 동주민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상담하거나 지원을 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거나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예, 네. 요 올해 처음 된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종로는 3월 달부터 아, 지금 그러네. 시작이 된 거고 네네. 다른 지역은 2007년부터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있는 은평구는 좀 이거보다 좀 이르게 아, 생겨가지고 예, 예. 은평은 2010년 하여튼 그 전부터 좀 네네. 하고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주거에 대한 복지에 대한 거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외람되지만 그 팀장님을 모셨던 이유는 이 종로에 네네.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고 네. 내용 뭐 고시원 화재로 네, 해서 네, 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예. 소개를 드리고 의견을 좀 네.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11월 9일 날 당시 금요일이었죠. 그 전날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 전날 비가 많이 왔는데 새벽에 이제 화재가 났던 거죠. 이제 전기장판에서 이제 불이 나서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또 확산이 됐죠. 근데 당시 이제 그 전날 비가 와서 이제 보통 건설 노동자분들이 비 오면 또 일 안 나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머물러 계셨던 분들이 많았고 또 새벽 시간이었고 이래서 또 피곤하신 분들이 많아서 대피를 빨리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스프링클러나 경보 시설도 있긴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경보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뭐 이러는 바람에 더 좀 크게 좀 화재가 좀 확산이 됐고 사망자가 그때 뭐 7명이 뭐 사망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한 11명 가까이가 또 부상 당하고 뭐 그렇게 됐죠. 예, 예. 듣기만 해도 참으로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 예. 어떻게 이제 그 당시 또 이제 그 뉴스를 접한 뭐 대부분 고시원에 네. 주거를 했단 말인가? 또는 아니 도시원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사람이 저렇게 많이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진짜 이 종로에 고시원이라든가 또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주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고시원이 저도 좀 알아보니까 네네. 원래는 고시촌에서 관악구나 노량진의 그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독서실에서는 잠을 자기가 좀 어렵고 혼자만의 개인 공간을 또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독서실이. 네네. 그러니까 개인 공간에서 잠도 자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좀 더 향상된 독서실의 개념이었어요, 원래는 고시원이. 고시원이 원래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잘 하면서 좀 잠도 좀 잘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의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건데 노량진과 관악구 이제 고시촌에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잠을 자고 이게 거기서 숙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고시 제도가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고시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고시생들이 확 줄고 그 빈자리를 이제 사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네, 그 자리를 네.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값싸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원룸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일반 월세집이나 이런 거 가는 것보다 고시원이 더 싸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점점 몰리게 되고 이게 업자들이 이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구나. 수익 모델이 되는구나. 한정된 공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밀집시켜 놓을 수가 있고 이게 설치할 때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고시원을 만들 때도 그렇게 뭐 복잡한 절차가 없고 그냥 소방서에 이제 점검만 받으면 되고 그 주거지 용도 최저 주거 기준이나 이런 걸 지킬 필요도 없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거나 뭐 주방이 있거나 이럴 필요도 없으니까 한정된 공간에 아주 많은 사람을 밀집시켜 놓으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시원이 점점 확산이 돼서 처음에는 관악구나 이제 노량진 중심으로 있다가 이게 점점 이제 도시에 뭐 서울, 인천, 경기 뭐 우죽순으로 전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 버린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네. 여러 사람들이 주택 네. 대응으로 그러니까 네. 돈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예. 형태가 법상으로도 이게 주택법상에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비주택으로 돼 있고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는 뭐 다중이용 시설에 관한 법에 이제 고시원이 잠깐 나오는데 그거는 소방청에서 이제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지 이게 주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주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에 대한 관련 법이 없어요. 고시원에 대한 다중이용 시설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시원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익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수익이 다 나고 이게 도시의 하나의 그냥 주거지로 지금 자리매김을 그렇죠. 해버리는 네네. 거죠. 예. 그 일부 뭐 청년들도 그러니까 지방에서 대학생들 네, 올라와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자취할 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걸 구하지 못한 네. 그 청년들이 들어가 네. 있고 그래서 네. 아르바이트로 해서 그 주거비를 대고 네. 하는 경우들 봤는데 37만 명 정도 비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네. 2017년 기준으로 37만 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있고 있는 그 하고 있는데 그 종로 고시원 그 화재 현장에 보면은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집은 인권이다. 네. 팻말이 이렇게 네. 붙어 있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 진짜 인권인데 네. 문제는 집은 인권인데 네. 지금 법상으로 그걸 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서의 최소한의 뭐 이렇게 아,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 전혀 없는 거고 법으로는 이게 집이 아닌 거죠. 법으로는 집이 아닌데 실제 사람들은 거기를 집처럼 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 학교나 이런 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건물 용적이나 1인당 사용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네. 있는 법으로 그런 되어 거는 있는데 주택법상에 다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네. 아예 없으니까 아예 없죠. 정말 예. 이 2평짜리 뭐 이런 네. 거에 정말 예. 사람을 끼워 넣게 하고 예, 한다는 그냥 침대에 거죠. 딱 하나 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딱 있으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 네. 다른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엄청 비싼 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 벌어서 한 달 그 숙식을 해결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당장 보증금 없이 네. 그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다른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해서 그러니까 뭐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도 평당으로 비교해 보면 여기가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예, 데는 예, 뭐 예. 15평, 20평 되는 데를 뭐 네. 100만 원, 뭐 150만 원 네, 한다 하더라도 네. 여기는 2평짜리를 30만 원, 40만 원 하고서는 사용을 네. 하시는 네. 분들이시니까 네. 이게 진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싼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런 보통 곳에서 이제 네. 원룸을 구하려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이 500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그냥 바로 고시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이 도움이거나 뭐 정부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수급권자가 아닌데 수급권자도 어려우시죠?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받지 않은 이상은. 네, 좀 임대주택이 아무래도 좀 모자라다 보니까 네. 수급자분들도 들어가기 좀 어려우시고 좀 그런 게 있죠. 고시원을 네.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아, 고시원은 줄여야 네네. 되고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그런 요건도 맞춰지는 거고 고시원을 더 이상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 안 되고요. 고시원은 이제 점점 줄여 나가면서 그분들이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하실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주거가 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이용하면서 조금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 이후로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네. 있을 텐데 네. 고시원에서 어쨌든 싼 건 아니잖아요, 정말. 네, 네, 싸- 네, 그러니까 엄청 열악한 곳에서 싸지 않은 돈으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네, 네. 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돼버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돈을 또 모으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가기도 더 어려워지시는 거죠. 근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종합적인 대책까지 지금 수립을 되지는 않았고 그냥 가장 그 바람직한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을 늘리는 건데
임대주택을 서울 외곽 지역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 종로구 같은 도심지에 종로구, 용산구, 중구 이런 네. 쪽에 왜 종로에 고시원이 많냐면요. 여기 남대문 시장이 있고 동대문 시장이 있고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 그 수많은 납품하는 봉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종로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짐을 실어 나르고 옷 같은 걸 실어 나르고 하면서 오토바이 끌고 다니시면서 하는 일들이 다 여기서 일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여기 있는데 서울 외곽 지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를 가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고시원 화재 피해 당하신 분들을 그 은평구나 노원구에 임대주택을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종로구청에서. 근데 그게 안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출퇴근하기 어렵고 일자리 그 가기가 어려운데 거기를 포기하고 다시 고시원을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근처에 내가 생활하는 근처에 임대주택이 네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임대주택을 마련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만 고시원이 그걸 대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주택이 네. 말맞따라 이제 각 네. 서울에 각 구청에 있는 땅에 네. 생기면 되는데 안 되는 건 역시 임대주를 못 짓게 하는 것 때문에 그 그럴까요? 주민분들이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또 반대하는 것도 요즘 최근에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종로구는 그 단위 면적당 그 건축비나 이게 주거 비용이 되게 건물을 매입하려면 그렇죠. 비싸잖아요. 비싸잖아요. 네네. 비싸니까 이제 매입을 많이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세임대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국가에서 95% 지원해서 하는 전세임대 주택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 가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2년마다 전세 보증금 인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된다. 예, 전세 보증금이 2년마다 또 인상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또 이사를 다녀야 되는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 고시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로구 이 도심지 내에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만이 이제 궁극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매입 임대주택 가지고도 지금 문제들이 좀 많은 걸로 6개 군가요? 네, 더 맞아요. 하지 않겠다. 예, 6개 구청에서 우리 동네에는 네. 매입 임대주택 매입을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됐었죠. 예.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그거는 지금 뭐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 그 해당 구청에서 뭐 그 해명 자료를 냈는데 네. 대신에 우리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네.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네.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은 오히려 또 배제되는 또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청년이랑 신혼부부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네,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같은 파이로 보고 네. 여기서는 여기를 늘려야 되니 여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가 엄청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하신 분들은 그냥 빼버리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네, 맞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렸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해라고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은 늘리겠다. 지금 주택 관련 정책들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많이 나오곤 있죠. 얼마 전에 그 신도시 네, 지금 발표도 있었죠. 네, 신도시도 발표가 됐죠. 예. 이 신도시의 역할은 뭘까요? 아유, 뭐 기능과 기능과 역할은 뭘까요? 신도시 하다 보니까 주거권에. 그냥 새로운 한숨을 먼저 시작하죠. 아니 너무 이렇게 그 네. 부동산 뭐 올해 한 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집값이었잖아요. 아파트 네. 값이었는데 네. 그 이면으로는 도시에서 계시는 갈 곳 없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더 열악해지고 그런 정책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느낌은 드는데 네. 갑자기 뭐 신도시는 또 발표되고 하니까 예. 좀 나라가 좀 엉망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면 뭐 주택 문제가 해결을 될 거라는 논리로 이게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신도시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잔치가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백 채씩 수십 채씩 막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걸 사들여 가지고 그냥 폭리만 취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실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오히려 신도시가 투기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주택 문제를 다 악화시키는 요인들만 많이 가져와서 근데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거는 지금 집값이 지금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네네. 거.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고 덩달아 또 전세값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추세가 돼서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신도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도시들을 봤을 때는 이게 주택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서 좀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죠. 예. 많이 부족하다. 네, 어쨌든 그건 투기를 조장하는 거고 다주택자들한테만 폭리를 취하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집을 구매할 내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해서 비주택에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정책인 아까도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로에서 왜 고시원을 사냐. 직장이 가깝고 일자리가 가까우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은평에 임대주택을 주고 노원에 임대주택을 준다는 데도 안 가고 여기서 고시원 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면 그쪽으로 가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임대주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그분들이 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가 뭐 주택 문제를 주거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부작용만 좀 많이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벌어져 왔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신도시 발표할 때 네. 정부에서는 이제 교통 얘기를 걱정 마라 GTS AC 네, 조기 네. 착공 네.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들 듣고 보니까 팀장님, 네. 역시 이거는 목적과 다르게 역시 또 다르게 쓰일 수밖에 없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교통 결국 일자리는 여기 일터는 여기고 잠만 거기서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 신도시 정책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막 보니까 네. 왜 자꾸만 이렇게 수도권에 사람들을 모아놓는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만드냐. 네네. 오히려 지방으로 좀 이렇게 그 지방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좀 이렇게 많이 확대시키고 지방에서 살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자꾸만 비대화 시키는 거죠 신도시가. 네네. 신도시가 자꾸만 수도권을 비대화 시키기만 하고 오히려 뭐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GTX는 다 서울로 연결되는 거죠. 수도권에서 다 서울로 결국은 서울로 연결되는. 서울 관통해서 네. 다른 또 수도권으로 네. 내려간다는 건데 그게 다 그 뭐 따지고 보면 서울로 관통한다는 거죠. 뭐. 어제 그렇죠. 그냥 사석에서 저 이제 직장 같이 일했던 분들을 같이 만났었는데 그 한 명이 이 인근에 신도시 인근에 그 아파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이 좀 오르겠네라고 했더니 남양주가 아니고 양주에 있다고 전혀 영향이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그냥 사석에서 오고 가긴 했는데 또 일반 사람들은 또 그 뭐 그런 집값이 또 오르거나 아니면 더 안 좋아지거나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주민들은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뭐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보상금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거와 여력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걱정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베드타운으로 될 그냥 잠만 거기서 자게 되고 네. 실제 또 일자리는 또 서울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그냥 주거지만 생기고 그냥 잠자는 공간만 그쪽으로 이렇게 확대가 될 뿐이지 실제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다 그쵸. 있어야 되는데 네네. 학교 병원 뭐 이런 거는 생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건 그 지역 기반을 한 생활 기반 시설은 나중에 생기는데 그냥 잠만 거기서 자게 되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다 불합리하고 또는 불안해하고 또 집 사는 건 틀렸다고 할 정도로 되게 이제 그 엄청난 그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투기의 조장이 되기도 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뭐 제가 다른 나라 뭐 선진국이란 말이라든가 좋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면 과연 그 예를 들어서 이 주거 정책이 대체 아까 말했듯이 그냥 뭐 임대주택만 막 늘려라라든가 뭐 그것이 대안이라면 그것도 뭐 적절할 수도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연 이 주거 정책, 주거 복지 정책이 네. 어떻게 어느 정도를 바라봐야 정상인지 매일매일 뭐 신도시 짓는다는 말은 있는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같이 있으면서도 신도시 짓는 게 나랑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신도시 생길 때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좋은 건가.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하여튼 그 유엔 헤비타트 세계 주거 회의를 네네. 갔다 왔잖아요. 그래요? 예. 갑자기 다르게 보이시네. 혹시 네. 유엔이 그 뭐 설마 그 네. 뭐 그 이상한 노래 부르는 가수 한 아니야 미안해. 네. 그 세계 주거 회의를 갔다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네네. 인간이 생활하는 데는 아파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기능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교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뭐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안전한 도시, 안전한 네. 도시, 행복한 도시, 행복한 도시, 그리고 그 친환경적인 도시, 친환경적인 네, 도시. 그리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에 대한 그 전시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에 생활하면서 뭔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웃과 함께 교류를 할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을, 도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짓고 뭐 신도시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공간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우리나라 신도시 정책은 그냥 아파트만 짓고 뭐 교통만 뭐 해놓으면 이게 뭐 사람이 와서 살겠지 이렇게 되는 방식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가 좀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 되고 너무 수도권 중심의 이 신도시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제 전국 곳곳에 있어서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다 행복하고 이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국 국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일부 기능만 만들어서 뭐 신도시를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는 좀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는 이 고장, 이 마을, 이 도시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우리가 과연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주거 집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나 한번 잠만 자고 나왔을 때 이게 그 내가 머무른 가장 안정적인 공간에서 추억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잠자고 나와서 끝이야. 그래요? 미안해요. 그럼 더 오래 머무세요. 아니 여기 집은- 역시 최근에 행복을 좀 누리시는 분이 틀리구나. 아니 이 고시원 생활하시거나 비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집은 쉼도 있고 회복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네. 회복. 그리고 엄청 자유롭고 내가 거기에서는 나만의 공간에서는 다른 눈치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엄청나게 그냥 편안하고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의 그 이 한 달에 그걸 계속 돈을 내지 못하면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과 그 소음과 창문 하나 없고 그 내가 움직일 공간 하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사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정말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하는 그런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분들이 그런 종로나 여기서 머무시는 이유들이 새벽에 나가셔서 일찍 이른 시간에 나가셔서 네. 이 노동에 참여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모두를 위한 도시는 아닌 거잖아요. 네, 아,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즘 도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네. 향수라는 게 있을까? 여기가 고향으로 느껴질까? 이 아파트 이 공간에서 태어나서 여기가 내 고향이야. 그 정지용의 그 시에 나오는 그 향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까? 넓은 독적 뭐 벌판을 이렇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부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가 태어난 마을이고 도시고 내 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나의 그 그냥 소꿉친구들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삭막한 이 도시의 이 고시원에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 정상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나? 여기서 뭔가 인간적인 교류가 있고 뭔가 여기가 내 고향으로 느껴지고 여기가 나의 어떤 삶의 터전이고 보금자리로 여기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정말 이건 무슨 내가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냥 잠만 자고 먹고 자는 그런 기계가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닭장 같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나? 이게 인간다운 모습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봤을 때 이건 정상적인 마을이고 정상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고 네. 그렇게 느꼈대요.
외국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는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 이러면은 crazy라는 표현을 써요. crazy. 왠지 이거 완전 미친 거야. 네. 어떻게 2년마다 이사를 다니냐? 유행 갔다 오면 맞네. 유행 갔다 오면. 어떻게 이거를 네.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냐? 미친 거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건 너무 당연스럽게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 볼 때는 이건 미친 상황이에요. crazy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세입자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월세 거의 다 그 월세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세 살아도 그분들은 사는데 네. 본인한테 집주인이 아닌 그 사람들한테 결정 권한이 있다고. 네, 더 그분들은 먹을 것인지. 월세를 내고 살아도 10년, 20년 계속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 외국 사람들 되게 놀라는 거죠. 미쳤다고, 이게 크레이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 그래요. 막 듣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이번에도 심각한 사건이 생겼죠. 어떤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강제 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그래서 개발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그 강제 퇴거를 당하셨죠. 3번에 예, 그래서 강제 거의 추방하다시피 네. 정말 추방되다시피 거기서 쫓겨나셔서 예. 결국은 이제 그 예. 투신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2월 3일인가요? 박준경님이 예. 그래서 그때 유서를 광고 전단지 뒷면에다 쓰신 게 38시간 동안 예. 자지도 못했고 쉬지도 못했고 씻지도 못해 먹지도 예. 못했다 예. 이런 내용의 이제 유서를 예.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엄청 안타까운 일이죠. 그 추운 날 생각을 해보면 어디 하나 갈 곳이 없는데 예. 그 몇 시간 뒤 내일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신 거잖아요. 네, 어머니가 참 그 우시면서 뭐 하는 얘기를 참 들었는데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그 현장에서 막 그냥 강제 퇴거를 시키고 이렇게 막 강제 집행을 하고 이게 이러잖아요. 막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인데도 또 그런 걸 예전부터 지금 계속 용산 참사 뭐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 강제 퇴거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무수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죠. 강제 퇴거만큼은 좀 정말 하지 말자. 강제 퇴거만은 좀 금지를 하자는 그 법 제정을 위해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해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자본주의 이 소유권이 우선이지 이 재산 소유권이 우선이지 그 인간의 기본권이라든지 인권이 우선이 되는 나라가 아닌 거죠. 자꾸만 이게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네네.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비정상적인 정말 아주 좀 더러운 자본주의인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법이 한 인간의 어떤 생존이나 인권보다는 그 네. 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더 네. 지켜주기 위해서 네.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권력이 다 재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강화가 되고 있지 인권과 뭐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앞장서는 공권력은 없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 제도나 네. 인권 이런 체계가 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경제 규모만 10이지 지금 아직 뭐 문화적인거나 인권적인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후진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낭떠러지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집 있으세요? 제 집은 아닙니다. 네, 동거하고 있어요. 동거. 저 집이 없어가지고 네네. 박여사랑 동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PD 하고 계시는 이상욱장님도 집이 없으시고 집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좀 한 동네에서 네. 한 10년, 20년 살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네네. 이게 10년, 20년, 2년마다 이사를 다니니까 이웃 관계도 깨져요. 이웃 관계도 그렇죠. 깨지고 친구 관계도 네.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어떤 공동체 운동이 안 돼요. 마을 주민들이 한 10년, 20년 계속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아야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이 아이들하고도 뭐 이렇게 인간적인 교육이 되고 이웃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도 크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친구나 이웃이나 부모한테서 받지 못하는 그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정말 한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0년 동안은 이사를 못 다니게끔 안 다니도 되게끔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렇죠. 뭐 아까 그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재산권하고 인권. 네. 결국은 재판부는 이제 재산권에 손을
그렇죠. 모두 들어졌으니까. 공권력은 지금 재산권과 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주거에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법적 방향으로도 그렇죠. 아니, 후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가 불안하면 나의 그냥 일상생활이 위기고 일상생활이 함이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또 그 주민들이 거기서 벗어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비유하면 나무가 2년마다 뭐 옮겨 다니는데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20년은 거기 살아야 뿌리를 내리면서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한 곳에서 한 20년 동안 살아야 이게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웃도 생기고 친구 관계도 생기고. 제가 노인분들 만날 때 이 수급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월세를 막 40만 원씩 내고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40만 원이요? 네, 수급비 받아도 모자라죠. 네네. 그러면 수급비 받고 나서 뭐 이것저것 받고 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주거복지센터 처음 일할 때는 그 돈 받아서 지방에서 사시면 월세 저렴한 지방에서 사시면 훨씬 더 많은 생활비로 생활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네. 수 있는데 왜? 왜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 이 서울에 사시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랑 가장 친한 가게 뭐 그 슈퍼 아저씨 그리고 세탁소 아줌마 이분들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여기를 못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어르신들한테 남아 있는 거는 이웃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버리고 딴 데를 가면 혼자서 고독한 생활을 고립된 생활을 하시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보다는 고립된 좀 생활비가 풍족한 뭐 그런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돈이 조금 모자라도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슈퍼마켓 아저씨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 세탁소 아줌마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곳에서 어렵더라도 생활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인간이 어떻게 이제 네네. 성장을 하고 발달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정말 중요한 건 사람밖에 없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이웃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그 노인의 삶고라고 해가지고 고독고가 있잖아요. 외로움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질병과 연관되고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소통이 단절된 거니까 그거는 진짜 옆에 가서 봤는데 누가 말할 사람 없다는 거는 거의 뭐 어느 누구 노인이 아니더라도 거의 뭐 코너에 몰리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들 지방으로 가시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독방에 수감을 시키는 어떤 그쵸.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복지관이나 네. 이런 곳에 이제 노인학교, 노인대학 이런 데 다니시기도 하시고 더 조금 그러니까 연세가 더 많이 드시거나 거동이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은 경로당 그래서 별로 하는 건 없으신데 그냥 아침에 가서 계속 같이 TV 보고 하시는 게 없어. 여러 번 갔었거든요. 이제 교육하고 만나러 갔는데 그냥 같이 앉아서 바둑 두고 구슬 치고 여자 어르신 분들은 그냥 같이 TV 보고 그러니까 대화도 많이 안 나누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TV 보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냥 누군가 인사하고 점심 때 되면 같이 밥 나누어 먹어서 같이 먹고 이런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 있으시더라도 계속 나오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낯선 곳에 가시면 없는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들이 없는 곳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랑 또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르신 고시원에 사신 분들 뭐 힘든 분들은 다 고시원에 네. 주거가 부족하고 네. 주거 환경이 힘든 여건에 있는 분이 참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사회는 주택 얘기를 하면 이제 부동산, 다 상품에 네. 관련한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재산, 예. 상품. 언론에서도 다 경제부 기자들이 이 네. 주거 문제에 대해서 다 취재를 하고 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되냐 채널이 있을 정도니까 네, 네. 그럼 사회부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이런 문제들을. 네, 사회부는 뭐 누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아, 네, 네, 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이슈처럼 네. 하지 예. 집중적으로 그걸 들여다보거나. 네. 주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경제부 기자들. 아, 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게 팽배해 있어가지고 또 국민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그러니까 부분인 정부도 것 같아요. 주택 정책을 산업 정책으로 보는 거지, 산업 비즈니스 정책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인권 정책으로 이렇게 다 많이 다루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엔 정부가 네. 그 가난하고 네. 성공 못하는 걸 개인의 탓 돌리는 줄 알아요. 네? 이유를 안다고요. 왜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아, 아니 네 탓이어야지 개인 탓하지 뭐 정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니까 야 네가 무능한 거야. 아니 엄청난 그 깨달음 드는 거죠. 하기가 엄청난 대답이 아니에요? 재미있거나 그런 기발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발한 거 원했어요? 아니 맞는 네,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맞잖아. 이걸 그쵸, 그 그쵸. 말을 안 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고시원에 살아도 네.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책임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네. 고소득 계신 분은 어떻게 만들어나고 네. 고시원에뿐만 아니라 이렇게 빈약한 거를 어떻게 주택으로 끌어들일까를 고민할 생각을 안 하는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네가 없으니까 거기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네. 제가 마음 편하지. 이 문제로 서울시 의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있어서 그래요? 간담회가 있어서 갔는데 네. 서울시 어느 부서도 이 고시원 문제를 맡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웬일이니. 역시 봐. 네. 네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거를 다루는 부서도 없는 거죠. 주택법상에 네. 주거가 주택이 아니니까. 네. 주택이 아니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막 네. 싫다. 네. 그럼 묻고 싶습니다. 네. 인권은 아닙니까? 서울시 여러분 인권 아닌가요? 인권마다 내려놓을 겁니까? 참 안타깝죠. 주거복지센터는 그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느 부서요? 아, 네.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이거 저 네. 유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고시원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시원을 주택으로 지금 분류가 안 되다 네네. 보니까 이게 안 맡으려고 하죠. 해당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네. 주거 그래서- 문제인데 그래서 주택으로 보지 지금은 않는다는 거는 소방서에서만 이걸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쪽방도 마찬가지겠고. 네. 네. 그러면- 다중 네. 이용 시설. 예. 소방서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중 이용 시설로 불리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그 고시원 리스트를 소방서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고시원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서도 그 이런 그러니까 비주택에 주거하는 현황조차 다 파악하지 못하고 최근에 그 네. 국토부에서 네. 비주택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 실태 조사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씩 다루어 가려고 하는데 네. 아직 법적인 미비한 부분들, 비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런 법적인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정확한 주무부서나 책임 부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화재 사건 날 때마다 이제 소방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쩐지 TV 보니까 서장만 보이더라고. 네. 이유가 있었구만. 그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지. 장관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방서 담당이니까. 네, 소방서 담당. 예를 들어서 건교부 장관이 온 게 아니라. 네, 국토부 장관이 온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갔죠.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왜 그렇게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그 소방 안전의 문제와 그 구조적인 그냥 그 문제만 본 거네요. 그렇죠. 주택으로 지금 분류가 안 되니까 네네네. 아예 주거 정책으로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몰아가는 게 불나는 이게 거지. 스프링클러를 뭐 설치했느냐 안 설치했느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네. 뭐- 화재 원인을 가지고 네.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궁극적인 대안이 네. 임대주택을 확정한다던가 네. 이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는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죠. 다중 이용 시설 점검 잘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네. 말로는 다 해 점검 잘한다고. 네.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점검하고 싶어 지금 내가. 네. 점검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체 물론 그분들 다 바쁜 거 알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말 맞다나 그 건물에 관련된 그곳은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 유사한 다른 이 고시원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계속 터져 있는 잠재적인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비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좀 인권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이 되어버리고 조금 이렇게 묻혀지는 것 같고 해서 그냥 또 이게 흐지부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좀 대대적으로 네. 했어요. 네.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시연구소하고 그리고 국토연구원하고 뭐 다 같이 해서 비주택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10월인가 11월쯤에 발표가 났었는데 그 뒤에 바로 화재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저 그 뉴타운이
그 박준경님 그 사건도 네. 그건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적 타살이다라고까지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네. 이 네. 한국 사회가. 예, 예.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권력의 예. 그 약자를 향해 있다라는 권력의 칼이. 네. 본인의 어떤 재산 증식이나 부의 창출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되는 뭐 이런 사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봐도 좀 어디 마땅하게 갈 곳이 없는 분들을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강제로 네. 추천해버린. 네, 네. 얼마나 자괴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살던 집이었는데 그게 이게 예전에 막 드라마나 이런 TV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도 2018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게 그것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네. 자행되고 있고 법이 그걸 오히려 옹호하고 지켜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법이 권력 가진 사람,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작동이 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죠. 네. 답답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퀴즈 낼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추천 네. 네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지난번 43회 방송에서 전상봉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전상봉과 강남을 읽다라는 주제로 그 책을 새롭게 쓰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책 좋아요, 책 좋아요. 네, 이분이 전상봉 대표님이 계시는 단체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울 듯 쉬울 듯한데요. 6글자. 웬일이야? 8글자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같이 있는 그 단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6글자입니다. 맞춰주시면 네, 책을 뭘 보내드릴까요? 강남을 읽다. 네네, 읽어야죠. 강남을 읽다. 오늘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강남을 읽다니까 느낌이 일맥상통하네.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강남 권력, 네, 강남이 강남 가지고 권력.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나는 뭘 갖고 있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철저하게 그 정말 자본주의가 살아 숨쉬는 이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엄청 편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정말 주거나 생계, 의식주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권리도 빼앗기고 권리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양극화. 서울 자체가 너무 더 점점 양극화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주거복지센터나 직업적 없는 세상에서는 주로 이제 그 추구하시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런 주거권을 목표. 위해서 목표 네, 이런 것들이 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태어나는 대안이 있는 것 네, 같지만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진짜 20년 동안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건 뭐건 간에 이제 2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그 여기가 고향으로 느껴지고 또 이웃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여기가 정말 내가 태어난 곳이야. 내가 정말 내 뼈를 묻을 곳이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끔 지금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주거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 이사를 20년 동안 안 가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게 직업적 없는 세상의 모습이고. 네. 네, 직업적 없는 세상. 그다음에 이제 주거복지센터. 이사가 안 가기 운동 본부가 아니라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일반 이거 뭐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집값이 얼마나 뛰나 이런 시세 말고 사실 그런 거에 막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하고 뉴스도 뭐 부동산으로 여는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뭐 네. 집값이 얼마나 됐다. 뭐 계속 그 뉴스에도 뭐 인터넷에도 그 가장 메인에 막 떠 있고 한데 좀 더 우리가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어떤 정책이거나 좀 이거는 꼭 되어야 하는 뭐 이렇으면 하는 그런 정책 혹은 비주택자 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에 관심을 조금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너무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 뭐 경제적 수단, 어떤 집값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재산 중에 1호가 지금 집이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내 유일한 재산이다 보니까 너무 이 집값에 이게 많이 좀 좌우가 되는 게 많은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 저는 앞으로 집값이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 안 해요. 이제 인구도 뭐 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에 이제 연연하는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수단으로서의 집을 볼 것이 아니라 수백 채 수십 채씩 막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집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 한 동네에서 계속 같이 더불어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끔 좀 이렇게 정책을 좀 많이 임대주택도 많이 늘리고 가난한 사람도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주택이 많이 좀 마련이 돼서 한 동네에서 진짜 네. 알록달록하게 정말 네, 그 네. 진짜 막 한라산 백두산처럼 뭐 여러 생물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서울, 특히 서울 보니까 그 어떤 도시에 가면 사실 뭐 가난한 마을 조금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더 가난한 마을도 있고 뭐 전통 올드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구시가지 뭐 이런 그 느낌인데 각자 특색이 있지 여기는 못 사는 곳이 빈민 지역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각 구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구가 땅값이 비싸네 뭐 아파트가 뭐하네 이렇게 해서 많이 막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이 도시 안에서도 집이 비교되고 계속 뭔가 비교되고 어디에 뭐 소속돼 있는가가 뭐 사회적인 신분지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참 엄청나게 편리한 도시잖아요, 서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편하지 않는 그냥 정말 쉼이 없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서울, 모든 사람을 위한 좀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주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듣고 싶으니까 아까 그 팀장님께 말씀 줬던 것처럼 향수, 추억. 그러면 그 서울이라는 곳은 따지고 보면 행정수도라는 것도 있지만 그럼 대한민국 국토에 서울이라는 향수나 추억은 있는가? 아니 가장 상징적인 도시인데도 뭐가 있지? 진짜? 나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회자되는 추억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이 서울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지 않는가. 뭐 어느 분한테는 살기 좋겠죠.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힘든 사람들의 이 구조,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라면 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들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통일을 원하신다는 말하는 분들 중에 북한에 땅이 많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 나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나. 웬일이니 진짜. 그 지금 철도 뚫잖아요. 그러니까 웬일이야. 어머 진짜요? 진짜 그런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웬일이야 이거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전 없어. 돈이 없어서 땅. 누구는 우리 네. 한민족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땅이 많다. 정말 네. 돈이 지배한 사회군요. 마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당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선점하리라. 무슨 뭐 서부 개척도 아니고 북부 개척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뭐 땅 투기 장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기분이 살짝 안 좋았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또 우려도 돼요. 또 그런 게 오히려 그 정도로 우려되는데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집에 대한 그 형태야 가치 있는 가치가 너무 양극화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임금이나 이거보다 집에 대한 가치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산다는 거지 집을. 없는 사람은 아예 집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야 진짜 단순히 이제 임대주택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라도 어떻게 좀 가시적인 걸 뭘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실타리가 너무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전문가도 이 학습 이거 문제. 풀어야 될지 참 난감한데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청년 대학생 후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동아리 뭐 이런 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이 뭐 4포 세대, 6포 세대 뭐 포기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네.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느낌 파고네 느낌 직장만도 포기. 그래서 청년들한테 뭘 하고 싶어요 하는 꿈이 사라지는 청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 이게 뭘 얘기할까? 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꿈과 낭만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너 어느 아파트 사니? 거기 얼마짜리니? 뭐 너는 얼마짜리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택이 붙는다는 거죠.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고립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뭔가 출세를 할 수가 없고 뭔가 희망과 꿈을 가질 수가 없고 그냥 구조화된 딱 고정된 그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사회 구조가 자꾸만 이런 구조가 어떤 집값과 관련된 이런 구조들 때문에 아이들이 꿈과 낭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향도 사라지고 향수도 사라지고 낭만도 사라지고 뭔가 우리 사회가 이게 더 이상은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지거나 뭐 어떤 성장과 도전과 발전과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정체되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딱 고정화된 이런 사회로 굳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고정된 틀을 깨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거 안정을 시작해서 주거, 일자리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풀릴 수 있게끔 사회 정책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늦은까지 이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 주셨는데요. 혹시 못다한 얘기가 아니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도 주거 문제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관악 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네. 이 문제가 정말 중차대한 문제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주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걸 많이 느꼈고 주거 문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주거가 안정이 돼야만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그냥 단순히 집값 얼마 올랐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네. 좀 인간의 필수적인 물과 공기와 같은 이 집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값에 연연하지 않는 좀 그런 좀 필수적인 인권 문제로 좀 많이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듣고 보니까 마음도 무겁고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시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양희 선생님. 오늘이요? 우리 방송에? 뭐 내일 또 나와서 찍으려는 게 올해 마지막. 올해. 네, 올해. 왠지 우리 막방처럼. 그쵸, 올해 마지막. 네네. 네. 뭐 2년이 넘었어요. 제가 방송을 같이 하게 된 지. 네, 와우. 그래서 올해 또 이게 없어지지 않고 분명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이 44회 차 이렇게 방송인데요. 네. 그래도 잘리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뭐 저희가 대대적인 뭐 개편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이어나갈 것 같고요. 또 들으시고 최근에 또 간혹 그 방송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2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 빨리 모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분들을 또 새로운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방송 계속 뭐 들어주시는 분들 한 해 마무리 즐겁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2019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기대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2년이라고 하니까 네. 9박이 2년이나 아니 네 아닙니다. 우리 2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옆에 있는 양혜정 씨하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기 참여해주신 많은 참여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봤는데 다 같은 곳에 계시진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여전히 찾아 들어야 되고 나눠야 될 이야기가 많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새해에도 그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이 만복 라디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오늘 나오신 것처럼 주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복지 분야에서 아주 우리가 행복하고 따뜻한 시대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에 바쁘실 텐데 저희 마지막 방송에 함께 해주신 윤지민 팀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